백신 확산과 세계 경제 재개로 수요 전망이 밝아졌고 석유 소비가 많은 여름 휴가철 운전 시즌 덕분에 미국 원유 재고량은 9월 말까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휘발유나 디젤 등 높은 제품 가격은 리테일 수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집 밖을 나가고 싶어하는 수요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급적인 면에서 미국 생산량은 팬데믹 전에 최고로 찍었던 생산량에 비해 현재는 15%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엄청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이후 미국 생산량은 일정한 증가 비율을 보이고 계절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은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캐나다도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인접국인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양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WTI 가격이 거의 브렌트 유가를 따라왔기 때문에 수출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회사가 재무제표 안정화와 배당에 집중하기 위해 비용 금액을 줄였고 이사회에서도 더는 외부에서 차입해서 투자하는 걸 원하지 않으며 은행에서도 지난 몇 년간 내리막이던 산업의 매장량만 보고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셰일 회사와 투자자들은 오펙 플러스에서 쌓아둔 재고량이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험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를 결정할 가장 큰 이벤트는 오펙의 본사가 있는 스위스 시각으로 7월 1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담 결과에 달린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석유 수요자들은 배럴당 $100로 회귀하려는 유가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부족한 양만큼 공급량을 증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아직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빈살만 왕자는 오펙 미팅에서 다음 단계를 평가한 후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런 분위기에 베팅하는지 오펙 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높은 유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세인 러시아의 태도는 사우디와 달라서 실제 어떻게 될지는 패를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설사 이란 석유가 후반기에 시장에 흘러나온다고 해도 급증하는 수요를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라면서 가격 급등을 피하고자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의 핵 협상이 체결된다면 내년에 총 3.9 밀리언 배럴로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보다 약 1.4 밀리언 배럴의 석유가 시장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1.4 밀리언 배럴 증가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거라 예상했던 공급 부족량인 하루 2.1 밀리언 배럴의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석유가 풀리더라도 실물 석유 시장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고 이란 뉴스는 이미 어느 정도 유가에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란의 석유 생산량은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2.4 밀리언 배럴로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이란의 목표처럼 급격하게 생산량을 늘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자체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펙이 8월부터 공급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지금부터 9월 6일 노동절 연휴까지 원유 공급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말까지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00.6 밀리언 배럴에 도달할 거라면서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에 최소 1.5 밀리언 배럴을 증가시켜야 수요 증가 예상과 맞춰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23개국의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8월에 하루 생산량을 0.5 밀리언 배럴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1 밀리언 배럴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 전 세계가 전염병 대처 수준이 다르고 불균등하게 회복 중이라 1 밀리언 배럴 이상부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량을 예상보다 많이 늘리지 않는다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를 향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가 $100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공급량을 증가시키도록 유혹받을 거라서 실제 유가가 100불에 도달할 가능성은 적게 봤습니다. 그리고 미연방준비은행의 잠재적인 긴축 통화 정책이나 친환경 에너지의 약진 등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 재고 리포트. 미국 동부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나오는데 연휴가 낀 주에는 발표날이 하루씩 밀립니다. 그리고 전날인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에 미국 석유협회 API에서 발표하는 재고 리포트가 먼저 나오지만 API는 업계의 자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두 리포트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IA는 정부기관에서 조사하고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편이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는 않아서 발표가 나온 뒤에 수정되기도 합니다. 발표 전에 예상 수치가 먼저 나오고 그 수치와 비교해서 줄거나 늘어나면 제품 수요가 강하거나 약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와 휘발유의 재고량은 시차에 의해 왜곡되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휘발유 재고량이 늘었다고 꼭 리테일의 수요가 줄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IA 리포트는 지역별로도 상세히 나오고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그리고 5년 평균 재고량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를 조합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재고량이 줄게 된 원인으로 수입량이 줄어든 것과 미국 생산량이 줄어든 것, 혹은 소비량이 늘어서 줄어든 것 등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고량 중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쿠싱 터미널의 수치도 알려주는데 쿠싱 터미널은 전통적으로 미국 원유 선물의 주요 배송 허브라서 중요한 수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허브가 존재해서 예전처럼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변화에 따라 재고가 쌓이는 시즌과 재고가 줄어드는 시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재고가 줄어들고 겨울에 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의 주 소비자인 정유소들이 정비에 들어가는 봄과 가을에 재고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허리케인이나 폭설, 그리고 홍수 등의 이상기후가 석유 시추나 정유소 가동, 그리고 리테일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고량이 단기간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미국 정유소에서 1배럴 원유를 사용해서 정제하면 실제로는 중력 차이에 의해 1배럴보다 많은 양의 정제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1배럴이 159리터라고 하면 정제 제품은 170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휘발유와 디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으로 항공유 및 각종 정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1배럴 원유를 정제하면 약 0.5배럴의 휘발유와 0.25배럴의 디젤을 생산합니다. 즉 원유 재고가 5밀리언 배럴 줄어든 것보다 휘발유가 5밀리언 배럴 줄어든 것이 결론적으로 훨씬 더 큰 재고량 감소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수급 차질을 대비해서 비축 중인 전략 비축유 SPR의 재고 상황도 같이 체크해주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 원유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트럼프의 지시로 SPR에 채워넣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재고량이 줄다가 올해 4월 이후로 여름 드라이빙 시즌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매주 1밀리언 배럴 정도 풀고 있다가 저번 주에는 1.7밀리언 배럴 정도 풀었습니다. 즉 저번 주 EIA 재고량이 7밀리언 배럴이나 줄었는데 재고량이 당연히 줄어드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SPR에서 1.7밀리언 배럴을 풀고도 저 정도 줄어든 건 어마어마한 양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재고 리포트가 나온 후 유가는 이 수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선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리포트가 나왔을 때 순간 변하는 제품 가격은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라 예측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물 거래는 스탑로스로 리밋을 걸어두고 거래하는데 시장은 재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 스탑로스 금액을 사냥하기 위해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측이 힘들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선물 거래하는 사람 중에는 리포트가 나오는 시간에는 거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 스캘퍼 투자자들은 레버리지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이 시간대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베이커 휴즈 시추장치 개수 리포트 원유 재고 리포트처럼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석유 드릴링 서비스 업체 중 슐럼버거와 할리버튼 다음으로 큰 베이커 휴즈에서 조사하는 리포트인데 재밌는 사실은 2014년에 라이벌인 할리버튼과 합병 발표 후 사우디의 치킨 게임이 터지고 미국 석유 산업이 붕괴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2016년에 합병 계획을 파기시켰고 다음 해인 2017년에 베이커 휴즈는 GE에게 32빌리언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GE가 다시 팔려고 분사시키고 작년에 모든 지분을 다 팔고 손을 떼면서 GE의 수많은 뻘짓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GE의 원대한 계획은 자신의 오일 부분 비즈니스를 3위 업체인 베이커 휴즈와 합치고 나서 2위 업체인 할리버튼과 다시 합병을 시도해서 1위 업체인 슐럼버거를 넘어서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돈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리그수는 더 이상
이상 미국 석유 생산량의 주요 지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763개의 굴착기가 작동했고 2020년 1월에도 비슷한 791개가 작동했지만 생산량은 2020년이 거의 2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압 파쇄법과 기술 발전으로 시추기의 생산성이 늘어났고 동시에 기술 발전으로 생산량이 풍부한 새로운 셰일 분지를 발견하거나 그 전에 발견은 했지만 기술이 없어서 시추를 못하던 대형 유정까지 시추가 가능해져서 전보다 생산량이 풍부한 유정에서 작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시추 장비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가동 중지되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분해해서 이동하고 조립하는 게 간단해져서 몇 시간 만에 장소를 이동해서 새로운 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기술력 차이는 그렇다 치고 최근의 수요 회복과 함께 시추기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몇 달째 제자리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셰일 유정은 처음 시추할 때 생산량이 줄어드는 드랍률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글퍼드 유전의 표를 보시면 6개월 만에 거의 생산량의 반이 줄어듭니다. 첫 해에 75.2%, 2년째에 46% 줄어들어서 거의 첫 2년 동안 생산량의 86.6%를 잃게 됩니다. 유전마다 수치는 다르기는 하지만 높은 감소율은 셰일 오일에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셰일 생산자들은 총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정의 감소하는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정을 시추하게 되고 시추기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소율이 너무 높아서 추진력이 약해지다 보니 총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 오일의 경우 DUC라고 시추는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정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OBB를 예로 들면 2019년에 만들어 놓은 DUC가 많다 보니 2021년에 생산 비용이 많이 줄었음에도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릴링하고 생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시추 장치가 늘어난다고 그 생산량 증가가 바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개개 유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추기 수는 석유 산업 활동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지 더는 투자자나 분석가에게 유용한 가이드는 아니고 회사의 지출 계획이나 실제 생산량, 채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린 REI 같은 경우 같은 퍼미안이라도 셰일 유전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전이라서 감소율이 적게 나옵니다. 사우디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석유 생산자들도 마찬가지죠. 해양 시추도 바다에 생산 시설이 있다 보니 당연히 셰일 오일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생산량 감소율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캐나다 오일샌드는 감소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엄청난 초기 비용에 비해 생산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러셀 3000 지수 이번 주 금요일에 LPI, CPE, CDEB, TRCH, NOR, OAS, CHK, CRC, DEN 등의 오일 회사들이 러셀 30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OBB 역시 러셀 2000에 있던 GME가 러셀 1000으로 옮기면서 러셀 2000에 속한 주식 중에는 AMC와 함께 패시브 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할 주식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시티은행이 OBB의 목표 주가를 43달러로 올리면서 바이 등급을 준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부자인 캐서린이 지분을 올렸습니다. 캐서린은 JP 모건에서 부사장과 임원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현재는 캔비어 인베스터스라는 회사의 투자 책임자로 있습니다. 전에 OBB 소식에서 2.5% 지분을 가진 투자자인 킴머리지가 프락시 전쟁을 펼쳐서 올 3월에 이사회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이사 자리에 킴머리지를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이 캐서린입니다. 8월에 은퇴하는 OBB의 CEO 연봉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사회 자리를 차지한 킴머리지인데 그런 이유로 CEO가 은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겨우 4,000주를 매입했다고 후반기 배당이나 여러가지 회사 일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OBB를 4,000주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러셀 3000에 편입된 석유 주식들 중 재밌는 점은 OAS, CHK, CRC, DEN은 작년에 챕터 11 파산 보호에 갔다 살아 돌아온 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 WLL도 구조조정을 마치고 돌아온 주식입니다. 보통 이런 주식들은 한번 망했다는 이미지가
가치가 있어서 투자하기 꺼려지지만 의외로 대부분은 재무 상태가 건전해진 만큼 주가 변동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품 가격 상승 효과도 많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 PVAC도 사우디 치킨 게임이 한창일 때 챕터 11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주식입니다. PVAC가 얼마 전에 CDEV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현재 있는 부채를 돌려갚는 것을 발표했다가 3일 만에 취소한 적이 있는데 주니퍼 투자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좋은 이자율을 못 받아서 돌려막기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취소한 게 아닐까 혼자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좋은 이자율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파산 경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WLL, OAS 그리고 CHK를 좋게 봤는데 백행 유전 관련해서 DAPL 송유관 문제가 잘 해결되면 WLL도 NOG, CLR, ERF 등과 함께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주가가 3달 동안 거의 65%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3개월 동안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84%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DEN 같은 경우는 저번에 소개해드린 EPM의 사업 파트너인데 EPM도 그 영향 때문인지 높은 배당률을 감안해도 3개월 동안 54%나 올랐습니다. 사실 5개 회사 모두 올해 FCF 전망이 괜찮아 보이지만 최근 너무 올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 저는 서비스 업체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회사는 나쁘진 않지만 개인 취향으로 업스트림을 선호한다는 답글을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그런 저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 주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드릴링 업체인 PDS와 인사인 에너지입니다. 둘 다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PDS와 인사인은 2018년에 트리니다드 드릴링 인수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결국 트리니다드의 미국 자산에 관심이 많던 인사인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지분의 56%를 확보하면서 가로채기에 성공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주가가 오르는 곳은 미국 업스트림 업체이고 그 뒤에 순차적으로 캐나다 업스트림 회사나 드릴링 등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 순입니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 비용도 같이 상승할 것이고 업스트림 업체들도 오래같이 싼 생산 단가를 유지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실제 현재 텍사스에는 서비스 회사들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력서를 받아도 쇼업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이는 서비스 업체로 로테이션을 하는 건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일 서비스 업체를 대표하는 슐럼버거,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 등은 석유업계의 엑손, 쉐브론 같은 존재들이라 배당도 있고 안정적이지만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자 전기차 테슬라를 쇼팅해서 화제가 되었던 마이클 버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소개하면서 오일 섹터에서는 저평가 주식으로 옥시덴탈과 서비스 업체인 HP와 PDS 그리고 원유선 선박 업체인 STNG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HP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경쟁자인 NBR이나 OIS를 더 좋게 보는 편입니다. NBR은 최근에 캐나다 시추 자산을 인사인 에너지에 팔기도 했습니다. STNG 역시 선박회사 치고는 배당률이 1.67%로 적은 게 흠이기는 하지만 최신 대형선을 포함하여 131척의 원유선을 보유 중이고 엑손, 쉐브론, 쉘, 필립스 66 등 큰 회사들과 계약되어 있는 등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9%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유와 정제유를 운반하는 탱커선 선단 중의 하나인 만큼 포텐셜은 좋아 보이지만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LPI. 저번 시간에 소개했듯이 로열 더치쉘이 본인의 퍼미안 자산 전부를 팔 수 있다는 뉴스와 함께 판매 가격은 올봄 파이어니어가 비상장 회사인 미들랜드의 더블 포인트를 인수했던 가격이 기준이 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쉘의 자산은 대부분 미들랜드보다는 살짝 저평가인 서쪽 델라웨어 유전 쪽에 있고 PXD가 인수 소식을 전한 4월 초에는 유가가 배럴당 $60 정도였습니다. 더블 포인트의 97,000에이커 땅이 6.4 빌리언 달러에 팔렸는데 LPI 같은 경우는 미들랜드에 이번에 인수한 땅을 제외하고 약 14만 에이커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배가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장사가 아니다 보니 매장량이나 석유 함량 퍼센티지 그리고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단순 초등학교 산수로 계산하면 LPI의 기업 가치는 시총이 1.125
빌리언 달러이고 순부채가 약 1.145 빌리언 달러니까 2.27 빌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LPI가 더블 포인트보다 1.5배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PXD에 팔린 6.4 빌리언 달러에 팔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주가 대비 몇 배가 올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LPI가 최소 100달러는 찍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M&A 인기가 많을 퍼미엄 위주로 주식을 샀어야 했나 싶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